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자꾸만 상향되는 컨센서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발표했던 그 전망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DP,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이런 것들이 이번 3월 FOMC 발표한 전망치를 보면은 굉장히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존에도 개선이 되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FOMC에서는 9월 FOMC 당시보다 2021년에 GDP 성장률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5.5%에서 5.0으로 상향 조정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1.7%에서 1.8%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FOMC 당시 발표했던 전망치를 보면은 12월 FOMC 당시보다 GDP가 4.2에서 무려 6.5%로 굉장히 크게 전망치를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실업률도 보면은 4.5%로 또 한 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무려 1.8%에서 2.4%로 크게 상향을 시켰거든요. 물론 이 전망치 같은 거는 파월 의장이 전망치로 연준의 정책을 움직이지 않는다. 단순히 그냥 전망치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전망치 자체는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는 것 같고 일단 2021년에 전체적인 연준의 레인지를 보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0%까지 실업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놨어요. 물론 이 중간 타켓의 그 평균치는 4.5%를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올해 2021년 미국 경제가 최대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4.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레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꾸 이렇게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이거는 좋은 의미로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빨리 변경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 외에 그 지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유럽 쪽을 보면 유럽 이거는 제조업입니다. 유럽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 거의 57? 이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수치인 한 47, 48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유로존은 침체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제껴버리고 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50을 넘어서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장 경제가 좋았던 마지막 시기가 2017년 하반기거든요. 그 수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미국 쪽도 보면은 미국 쪽은 더 대단합니다. 미국 쪽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은 2000근 5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다 통틀어서 제조업 PMI 지수가 기존 고점은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저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전망치가 전혀 객관성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시장 연방 기준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 FOMC 당시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는 동결하겠구나라고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3월 FOMC에서는 저번에도 다 살펴봤지만 2022년에 0.25% 금리 상승을 베팅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중간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 관점에서 보는 거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테이퍼링은 그보다 더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지표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 미국이 정말로 올해 실업률이 4.0%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올해 연말에 예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테이퍼링 예고가 나올 겁니다.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예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 이 논란은 이겁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가짜 인플레이션이냐,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진짜 인플레이션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들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가짜 인플레이션이다. 이거는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나 연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 근거를 좀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은 2%를 밑돌았다. 그때 당시에서도. 그리고 유로존과 일본 사례에서도 보듯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허용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퍼부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다. 그만큼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만들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걸 보기에는 매우 힘들다. 그리고 침체 이후 늘 가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 1980년 이후 3번의 침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합치면 4번입니다. 이 4번의 침체가 있었을 때 물론 이때 당시마다 충격을 줬던 강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추 침체가 발생하고 나서 경기가 쭉 하락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바닥을 찾을 겁니다. 바닥을 찾고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채권금리도 같이 튀거든요. 하지만 다 그때뿐이었어요. 다 그때뿐이었고 다시 채권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때는 이제 증시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라서 회복은 상대적으로 빨리 나왔어요. 이때는 뭐 석유 파동 때문에 이 회복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어쨌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08년 후반 그리고 2009년 이때 양적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아니야 인플레이션 올 거야.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이때도.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물론 이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긴 했습니다. 그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3번의 상황을 보면은 침체 이후에 회복세에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거는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다 그때뿐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물 채권금리 기준으로 어디까지 회복했는지를 보면은 침체 이전에 있었던 영역 여기는 이제 이 수준까지인데 워낙 많이 긴 기간 동안 채권금리가 하락한 탓에 여기까지는 회복 못하고 그래도 침체가 시작된 그 언저리 부분까지는 채권금리가 회복을 했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침체가 나타났던 적이 이때였는데 이때 수준까지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2008년 때도 마찬가지로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얼추 이 정도 부분까지는 회복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의 채권금리는 이 수준입니다. 여기가 아마 2.0일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가 위로 가더라도 한 2.0 수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연준 입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 같은데?
라는 그런 입장에는 어떤 것들이 좀 깔려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긴 결정적인 대사건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력 간, 기업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되긴 하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 투자 필요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시장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비 문화가 아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쪽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차 산업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면은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쪽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 IT 쪽. 이쪽의 고용시장을 보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죠.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침체 구간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백신 보급이 7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런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급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더 투입이 될 거고 이쪽 시장이 훨씬 더 가파르게 커질 거다. 여기에는 많은 개발 연구도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금 니즈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기술 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물가 하락이 반영되려면 아직 멀었다. 왜냐? 지금 우리 단계는 이런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우리 단계는 어떤 단계죠? 인프라 구축 단계죠.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예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고 나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주장도 맞고요. 이 주장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즉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쪽에서는 2022년에 0.25%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거든요. 레포 시장에 관련된 건데 지금 레포 시장의 금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또는 최근 보면은 레포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초단기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굉장히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레인지 안에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자금을 빌려주는 대형 은행 기관 이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굉장히 안 좋아요. 수익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마이너스 레포 금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레포 시장, 이 초단기 시장에서 좀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그 빨아들인 유동성만큼을
재정 정책에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것도 지금 레포 시장의 환경을 보면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어쨌든 장기 채권 금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 이렇게 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장기 채권 금리 쪽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면 이 레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해결을 하는 게 지금에서는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채권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2.0% 도달하는 날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유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YCC보다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습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레포 시장에서도 지나치게 금리가 낮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파월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FOMC 당시에는 SLR 종료 이슈에 대해서 나중에 공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주말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종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연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종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종료 이슈가 채권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 우려와는 반대로. 그래서 이거를 이미 채권금리 시장이 그 이전에 이미 선반영되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은행의 건전성을 감안을 했을 때 대규모로 국채를 팔아야만 할 만큼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레포 시장 금리 보셨죠? 자금이 풍족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SLR을 종료하더라도 국채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어떤 데이터를 연준이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번 주 국채 입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이거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파월 연설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 만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요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부양책이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5차 부양책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 바이든 정부는 3조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인프라 부양책은 좀 다릅니다. 기존 1차에서 4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금들을 집행을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프라 부양책 이 3조 달러는 한 방에 푸는 게 아닙니다. 이 3조 달러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뿌릴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유동성이 한 번에 투입되진 않는다. 근데 이게 공화당에서 통과시켜줄지 모르겠어요. 이 규모를. 요거는 아마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차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되는 시점은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나오고 이 인프라 부양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연말에 미국의 실업률은 4.0%까지 가능하다. 이게 연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4.0% 이하는 우리가 흔히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바로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은 아닙니다.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투입하는 그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지, 유동성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긴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미리 다 선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2021년에는 우리가 시장 참여를 할 때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오늘 파월 연설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번처럼 방송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얘기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